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러시아와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극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상주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언급까지 하게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안보 요구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평화적인 답변서를 전달하려는 그 제스처와 그 밖에도 다각적인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여전히 고심 중에 있지만, 만약에 타협이 실패하게 되고 러시아가 결국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호하게 강행한다면 과연 어떤 흐름으로 양상이 될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국지적 충돌로 전쟁 포지션을 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도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금융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당장의 전면적인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단순하게 가스 에너지의 선점과 독점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이익보다는 유럽과 미국과의 충돌로 인한 금융 제재, 즉 스위프트 협정 제재의 국제 결제망 제재가 러시아로서는 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공식적인 국제 금융거래에 퇴출하는 초강력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 압박을 했을 경우 가스의 독점권을 러시아가 가져올 수 있더라도 가스 에너지 기업과 그 무역의 파생적인, 즉 치명적인 그 결제망이 차단되어 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만약 벌인다고 해도 이윤보다 손실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미로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같은 미국의 스위프트, 즉 글로벌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을 명분과 더불어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친다 하더라도 군사적 지표와 전쟁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당장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국경에 배치해야 할 많은 병력이 직결되어 있지도 않고, 더욱이 유럽 간의 가스관 사수에 배치된 대규모 병력을 함부로 빼오기도 매우 난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모로 러시아가 현재 대규모 공격을 펼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러시아는 아마도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군 병력은 자신들의 러시아 국경과 가스관 송로에 그대로 주둔한 채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변칙 전술을 사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소규모 게릴라전이 현재로서 안팎으로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현재 분투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러한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점거할 수도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를 관통할 가스관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좀 써보자면, 소설을 써보자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한 지역에 암모니아 공장, 이 상공에 가스를 뿌려서 치명적인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위장하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과거 이스라엘처럼 사린가스와 백린탄 등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살포하면서 동부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사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살포였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러시아는 동부지역 분리주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가스 유출에 따른 위험에 처한 자국 시민권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러시아군을 투입할 명분을 그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지역 공장지대에 실제로 가스통을 현재 옮겨놓은 상태이고, 러시아 비밀 공작원들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군으로 위장시켜서 동부지역 러시아계 주민들을 공격한 다음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 군을 투입하려는 이른바 위장 깃발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달 들어서 친러 반군의 탱크와 자주포 같은 장비와 많은 연료들을 추가로 공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사시에 나토 대원군으로 동유럽으로 파병될 준비를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린 것 역시도 단순하게 나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러한 처세술이었고, 나토 역시도 회원국이 아닌 이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입할 명분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나토군을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진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영국 역시도 직접 전투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현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나토는 그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대신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이 그저 손만 빨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경우에는 극비리에 적의 핵심 거점을 파괴하거나 교란시킬 수 있는 이른바 게릴라 군사작전을 지원할 여지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게릴라전은 사실상 암암리에 진행되는 극비 전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국가가 어떤 전쟁에 깊이 개입했는지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고, 명분상 미국과 영국, 나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조약에 따른 이른바 동족 전쟁에 직접 개입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이 게릴라 군사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79년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미국은 아프간 무자히딘 게릴라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미국이 과거 아프간에 지원했던 규모를 훨씬 뛰어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전쟁의 양상은 단순히 에너지를 넘어서 에너지 선점에 따른 강력한 유럽과 중국과 또한 러시아의 1대1로 사업의 효과적인 제재, 그리고 아시아 디지털 금융시장까지 더불어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 세력에 넘어가게 된다면 러시아 유럽 가스 수출의 70에서 80%가 사라지게 되는 꼴이 되고, 대신 미국의 셰일가스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경우 경제적,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적 금융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겠고, 사실상 이 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의 막대한 에너지 이익의 선점과 금융의 독점적 욕망의 그림자가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CBDC 디지털 화폐는 모두 IBM의 스텔라루멘의 입김이 들어가 있고, 만약 러시아 가스 에너지를 미국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선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CBDC 화폐가 IBM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스 전쟁에서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등의 러시아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거 중국의 IT 기업인 화웨이에게 적용했던 것과 비슷한 수출 규제를 가하는 방안 역시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과 경제, 에너지 자원 규제라는 이른바 3스트라이커 압박을 동시에 러시아에게 가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러시아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싸우지 않고 승리를 가져간다는 의미의 아주 천재적이고 치밀한 압박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비단 에너지뿐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핵심적인 가교 국가이자, 여기에 추가로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경제적 혹은 군 상황을 나토와 미국이 매우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이자,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의 힘을 틀어줄 수 있는 마치 용의 영린과 같은 국가인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제조와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미 러시아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역시도 미국과 발맞추어 자신들의 하이테크 제품들을 러시아 수출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EU의 3대 수입국일 뿐 아니라 유럽 가스 수요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푸틴이 미국과 유럽의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경우 유럽은 가스 공급 감축 등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EU 중심 국가인 독일은 탈핵과 탈화석 연료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 의존도가 무려 50% 이상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러시아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선에 약한 골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고 두 국가가 유럽의 에너지 제재를 더욱 압박하게 된다면 현재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를 더욱더 떨어뜨릴 수가 있고, 독일은 물론 전반적인 유럽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전면적인 전쟁의 흐름은 다행히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전쟁보다는 에너지로서 가장 아쉬운 독일, 프랑스가 러시아 협상을 통해 그 절중점을 찾으려고 발악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파이를 가져오려는 미국은 우크라이나발 전쟁 협상에 다소 비협조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보다는 금융 혹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이익적인 결과로 올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줄 평론을 내려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우러의 전쟁의 큰 양상은 다행히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 러시아에 어떠한 포지션을 감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럽은 러시아와 자신들의 집안 싸움에 미국 네가 괜히 오버하지 말고 좋게 서로서로 이득 보면서 좀 완화하게 풀어보자, 즉 서로 싸울 의사가 전혀 거의 없어 보인다, 싸워봐야 손실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 유, 러 이 세 마리의 개가 시끄럽게 짖고 있는 것은 싸우지 않기 위해서다. 빈 깡통이 오히려 요란하다. 싸울 거면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벌써 전면전 치렀다. 이 말을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